자, 입시 상담소 말이 씹히네. 이석입니다. 요번에 다룰 문제, 요거 22학년도 뭐 연세대, 눈앞에 닥친 연세대부터 처리를 해야죠. 추천형, 음, 인문사회계 면접입니다. 인문사회 쪽 면접만. 요게 22학년도에 이제 요게 이제 두 세트가 있어요. 오전 거하고 오후 게 있는데, 지금 다루는 건 오후 겁니다. 오전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근면성실하고 성실과 여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떠들어대는 건데 그 뭐 예전에 다룬 그 논술 문제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난이도는 뭐 그래 높지 않으니까. 근데 요거 오후 게 난이도가 좀 됩니다. 난이도가 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문제야. 재밌고 잘 구성된 문제. 아마 이거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그냥 나 잘했네 이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문제가 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연세대스럽다. 네,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연세대는 연대를 좋아합니다. 연대를. 요 연대라는 거 연세대의 약자 연대가 아니라 코릴레이션이라 그래야 되나? 뭐 영어로 표현 그런 거예요. 함께한다 이런 거예요. 어울림 이런 겁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이제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근데 요 문제 두 개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1번이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가 속하는 제시하는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 2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똑같아.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그래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 현상을 애도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분석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거네. 근데 이제 문제 1에서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분석과 설명, 우리 흔히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우죠. 뭐 이 문제는 뭐 분석형이다, 뭐 이거는 뭐 비판형이다, 이건 평가형이다, 설명형이다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분석하다 보면 그 속에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설명하다 보면 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설명과 분석하다 보면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대비도 하고, 비교도 하고, 다 이리저리 짜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만 읽고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시문 속에 또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일종의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하고 문제 2는 같은 맥락에 해당이 돼요. 같은 맥락이고. 근데 같은 맥락인데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그런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 가나 다라가 있습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다랑 관련이 되는 거고, 문제 2번은 제시문 나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제 풀어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미리 또 하나 얘기할까? 문제 1번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2번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보통, 요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이제는 거의 뭐, 구조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답변 구조가. 뭐, 논술에도 그렇고, 제시문 면접에도 그렇듯이. 뭐냐면은 되게, 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가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라. 그러면 보통 답안 구조를 보통 세 개의 단락 구조로 만듭니다. 카테고리형으로. 그래서, 요, 첫 단락에다 가나를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뭐 가나를 요약하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요약이라 그러는 게 요약을 하라 하는 것 자체 그렇게 올바른 거 아닙니다. 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단락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틀에 좀 이렇게 무조건 요약 넣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요. 넘어가집시다.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려면 또 한 세월 걸리는데 두 번째 단락에 뭐 분석을 집어넣고 뭐 세 번째 단락에 설명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틀대로 아마 안 풀릴 겁니다. 이틀대로 답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실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을 먼저 봅시다. 화면을 좀 넓히고. 여기도 이제 하나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시문 가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가 제시하는 사회적 현상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필이면 뭐가 등장했지? 대응 방안이 등장했어요. 이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자, 그 방안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안이라는 건 일종의 해법이고 해결책이에요. 근데 해법과 해결책은 뭐가 있을 때 필요한 거지? 그렇지,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거야. 문제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방안이 등장하게 돼 있다고. 근데 문제 1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잖아. 그죠? 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제시문 가나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방안이 하필이면은 그 제시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방안을 또 그 방안 하나만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설명한 내용은 문제 2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단 제시문 가를 봅시다.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 프로이드가 등장해요. 이제 프로이드 나오면은 또 이제 프로이드가 언제 뭐 정신의학계 어쩌고저쩌고 뭐 꿈의 해석이란 책을 썼고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프로이드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 배경 지식에 좀 매달리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배경 지식도 뭐 지식을 만들지도 못하고 배경 지식 하는 거 참 웃긴 짓이에요. 자, 프로이드는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상실한 대상에게 쏟아부었던 여기 이제 리비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리비도 해가지고 또 이 리비도 가지고 한 세월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 가로에 각주로 돼 있어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성적 본능이나 욕구 충동 등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상실했을 때 상실한 대상에게 쏟아부었던 정신적 에너지를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죠? 이걸 서서히 걷어들여서 새로운 대상에게 쏟아붓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애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애도라는 개념이 하나 설명이 됐어요. 애도. 애도는 뭐다? 정신적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다른 대상에게 쏟아붓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전제 조건이 있지. 애도가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 저 연대 홈피 가서 먼저 이 제시문하고 다 봤다는 전제를 설명한 거예요. 그 애도가 왜 일어나는 거냐면 어떤 사회가 있어. 이런 사회가 있으면은 이 사회에 어떤 구성원들이 있겠지.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사라졌어. 이게 뭐지? 상실이야 이게. 이 상실된 이 사라짐의 주체, 이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누구 죽었어 하면 이제 저 문상하러 가게 돼 있잖아요. 문상 와서 조문하고 뭐 육개장은 나중에 먹죠. 그러고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게 일종의 하나 애도 과정이거든. 그 아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애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재심 가능 고거보다 좀 넓은 개념을 얘기합니다. 상실된 대상에 대해서. 자, 계속 봅시다. 그런데 상실한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상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때 애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어디선가 어떤 죽음이라는 팩트가 일어났지만 그 팩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면은 애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런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이처럼 애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로 프로이드는 우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또 우울이란 개념이 또 튀어나왔어요. 우울. 그러니까 조문하지 못하면 우울한 뭐 그런 거가 되겠지. 그죠?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를 해야 우울에 안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지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애도되지 않은 상실도 우울로 남아 우리 안에 머문다.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왔거든. 여기 뭐냐면은 사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애도라고 하면은 내 아는 사람 죽었을 때 찾아가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일지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건데, 그러니까 애도되지 않은 상실도 우울로 남아 우리 안에
머문다. 애도와 우울은 흔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것이 사회적인 일이며 때로는 정치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뭐냐면 요 우리 안에 머문단 말이 바로 사회를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 한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그 이제 제시문 다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제시문 다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사망자가 급증했잖아. 응? 죽음이 급증했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사회가 겪던 그런 수준의 사망자 수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제시문 다야는 이제 뉴욕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건 뭐 뉴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은 겁니다. 코로나. 그리고 전쟁 같은 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기 전쟁 터지면 죽는 사람 나오고 막 그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사회 전체가 부딪히게 되는 그런 어떤 어,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뭐 바깥으로 못 나가서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뭔가 어디선가 뭐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 아픈 현상들 있잖아요. 뭐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거 얘기 들으면은 왠지 뭔가 가슴이 아프고 우울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조차도 우리가 사회라는 한 공동체 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우울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와 우울이 개인적인 일만은 아니란 거야. 이거 사회 전체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갑시다. 상실과 애도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계기들과 연결이 되며 때로는 애도할 수 있음과 애도할 수 없음 사이에서 해당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경계가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도할 수 있음과 없음 사이의 어떤 경계. 그리고 이제 그 애도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시문 다인 내용은 이제 무연고자들에 관련된 거예요. 무연고자라는 건 진짜 그렇잖아. 우리 사회에서 내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뭐 제시문 라인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시신 포기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회의 다양한 수준과 경계로 나타난다는 거야. 한 학자는 대부분의 사회가 저마다의 고유한 애도 방식을 갖고 있는데 애도할 수 없음의 상황에 직면할 때 큰 문제를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문제를 겪는다. 그러니까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큰 문제. 뭘까? 이거 집단 우울이요, 이거. 여기 나왔잖아. 저 애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로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어요? 우울이라고 그랬잖아. 애도 못하면 우울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거. 우리도 그래요. 내 아는 사람 죽었을 때 조문 못하면 우울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우울 중에 어떤 트라우마, 사회가 겪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적 요소가 있어요. 집단이 겪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제시문 가의 설명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애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모르는 사람한테도 연고가 없을지라도 애도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나를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어떤 의존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없고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은 어떤 의존 없이 죽음에 이를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다. 헐? 진짜? 죽음 그만 아닌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공동체 내 관계와 이 관계에 기반한 의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모여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상호 의존성과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파트하고 앞에 파트하고 이제 잘 조화를 일으켜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산다라는 거, 삶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더불어 산다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 개개인들이 서로 뭐라 하죠? 의존하고 책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구체적인 예로 사회 보장 정책을 펴서 국민을 보살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동 책임의 원칙이 국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있지? 도시와 지역사회, 직장, 사교단체, 종교단체 등에도 이 책임과 연관된 다양한 역할을 규범과 다양한 역할 규범과 기대가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저희 가장 단순하게 우리 가족들도 뭐죠? 이게 하나의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체고. 우리 가족에게 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서로 구조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삶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듯이 죽음도 뭐다?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삶에 대해서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이 있듯이 죽음에 대해서도 뭐죠?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의 관점에서는 이 중요한 없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의 죽음조차도 나의 애도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애도라는 게 그러니까 낮의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그 애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 우울이 온다 이랬는데 이 애도가 하필 뭐였죠? 이게 바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의 관점에서 이러잖아. 이 애도의 관점에서요, 이거. 응? 그러니까 애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의 죽음도 뭐죠? 나의 애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화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이에게조차도 나는 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문구가 되는 건데, 자, 우리 뭐를 해야 되냐면은, 문제 1번이 얘기하는 게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그랬지. 어떤 대응 방안? 다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이야. 자,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은 요게 포인트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조차 나는 뭐를 해야 되죠? 애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건 한 단계 좀 뛰어넘는 추론인데 다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했죠. 문제점이 있을 때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거든. 지금 요게 방안이야. 그 모르는 이에 대해서도 애도를 하자가 방안이야. 그러면은 제시문 다를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속에 있는 사회적 상황이 어떠겠어요? 모르는 이를 갖다 홀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그지? 그 모르는 이가 홀대된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다가 모르는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뭐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애도를 하거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풀이가 됩니다. 저 제시문 다를 봅시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 제시문 그 이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애도를 얘기를 할 거야. 애도를 얘기를 할 거지만 애도에 대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야지 그게 뭐냐면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하필은 제시문 다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뉴욕시는 코비드19 희생자들의 시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 트럭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유행 절정기에 사막자가 급증했대요. 시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게야. 그래서 이 트럭들을 1년 전부터 임시 영화연수로 사용해왔어. 뉴욕시 검시국은 759의 시신을 브루클린 부두의 냉장 트레일러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 말했다. 그런데 수석 검시관실의 부청장은 시의위원회에서 38번가 부두, 이건 뭐겠어? 브루클린 부두겠지, 이거. 에 안치된 시신들 중 상당수가 하트섬의 도시공장에 묻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시는 무연고 유해를 하트섬에 묻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요 상당수가 하트섬의 도시공장에 묻힐 수도 있다. 이 상당수에 해당하는 게 뭐죠? 바로 무연고 유해를 말하는 겁니다. 무연고 유해를 하트섬에 묻기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상당수란 말을 무연고 유해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글을 읽을 땐 추론하면서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트섬에 묻기 전에 유해 보관 기간을 14일로 단축하고 무연고 유해를 나중에 옮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만 섬에 묻는다.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 이게 뭔 소리지? 자, 잘 봅시다. 코비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급증했어. 그 중에 무연고 유해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저기 뉴욕시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일단 그 보관 기간을 단축, 그러니까 단기간 보관으로 하려는 거야. 단기간 보관하고 그다음에 그 하트섬이라는 도시공장에 묻을 예정이에요. 거기다 이제 매장을 하려는 건데 근데 재밌어요. 무연고 유해를 나중에 옮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만 매장한다는 거예요. 일시적 매장이야. 헐.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매장이라는 게 일시적인가? 그러니까 묻어놨다가 그냥 아무 때나 또 다시 파내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 매장이라고 하는, 그죠? 묘지 같은데 영구적으로 묻는 거거든. 그죠? 근데 무연고에 대해서는 단기 보관과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일시적 매장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 어떤 기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짧지. 그죠? 이거 읽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뭔가 우울해지네. 그죠? 원래, 그럼 이게 우리가 반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고가 있는 시신은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단기 보관이 아니라 뭐 필요하다면 장기 보관. 뭐 여기 있잖아요. 저 어디 뭐 1년 전부터 임시 영황실로 썼다 뭐 하는 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시적 매장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영구적 매장으로 가려고 하겠지. 자, 지금 뉴욕시의 조치에서 뉴욕시가 지금 행하려는 조치에서 엄청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행위, 조치.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자, 애도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애도라는 것은 우리 내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 상실된 구성원에게 들어갔던 정신적 에너지를 걷어서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과정에 해당이 돼요. 그러려면은 짧은 기간이 필요할까?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까? 그렇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의 애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제시문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제시문 다에 요거를 문제점으로 삼아서 방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애도에는 뭐가 필요하다?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맥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 조치를 갖다가 이거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애도를 한다가 대응 방안이 되는 거야. 애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시문 다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이 뭐다? 이 단기 보관, 일시 배상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응? 오케이? 그러니까 무연고자에 대해서 행하는 조치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더 나아가 이 무연고자를 지금 뭘 어떻게 취급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 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을 함께 하는 거란 말이야.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사에서 하는 건데 지금 뉴욕시가 행하는 조치는 무연고자에 대해서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을 하려는 거야, 안 하려는 거야? 안 하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이제 어떻게 짜는 거냐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글의 구도를. 그러니까 뭐 가나를 바탕으로 한 요약하고 분석을 한 단락하고 대응 방안을 한 단락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정의해야 되냐면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정의. 자, 우리 제시문 나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삶이란 뭐다? 이게 상호 의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이라는 사실이야. 상호 책임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사실. 이게 이제 나제시문의 내용이고 이것은 어디에도 마찬가지다. 이건 죽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죽음도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애도라는 거야. 애도.
그러니까 애도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리비도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상실된 대상. 이게 이제 여기 연고자일 수도 있고 무연고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리비도를 걷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새로운 대상. 뭐 이거 그냥 합시다. 새로운 대상에게 옮겨간다 이거야. 그게 바로 애도라는 거고 이러한 애도가 요게 애도의 내용이야. 요게 이러한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울이 온다는 거야. 이 우울이 우리 사회 전체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도, 그치. 앞서서 그 애도의 그 상실된 대상으로부터의 리비도가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앞에다 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다 이렇게 한 달락으로 만들어 두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우울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냐면, 뉴욕시 사례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밀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요 파트 있잖아. 그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고 요걸 하나를 떼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뉴욕시 자체를 가지고서 요 앞에 정의된 거에 대입시키면서 문제점을 아예 지적을 하고 그냥 여기서 대응 방안을 그냥 다이렉트 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답하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는 지금 무연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단기 보관과 일시 매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애도 없는 그런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충분한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야. 애도를 방해하게 되는 거고. 요거로 인해서 뭐냐면 우리가 뭐를 겪게 되는 거죠? 우울을 겪게 되는 거야. 공동체의 우울이 되고 이 우울로 인해서 뭐 이게 하나의 집단 트라우마가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이 트라우마는 뭐가 될까? 이 트라우마. 저기 우울증도 오래 겪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것도 죽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상실. 졸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상실이 되고 그럼 또 어떻게 돼? 또 이거에 애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또 우울해지고 그럼 완전히 우울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문제점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대응 방안은 그 충분한 애도를 해야 되는 건 된다인데 이때 자 봅시다 어떤 구도를 짜야 되냐면은 아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살아있는 있는 자들에게 애도가 어떤 의미냐면, 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리비도가,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서 어떤 무연고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죠? 애도 보여야 돼. 그런데 더 큰 게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개인은 뭐를 하는 거냐면, 리비도를 갖다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비도를. 자, 근데 리비도를 누구한테 새로운 대상한테 옮겨간다고 했지 그 말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리비도를 옮겨간다. 그 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개인은 애도를 해야 돼. 근데 요거 이제 1번 개인이야. 자, 2번 개인도 뭐를 해야 되지? 역시 애도를 해야 됩니다. 3번 개인도 뭐를 해야 되죠? 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도. 그런데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애도하는 게 좋겠어요? 한꺼번에 모여서 애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모여서. 바로 이게 뭐냐면 연대하여 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대하여. 이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은 다른 개인한테 뭐를 할 수 있죠? 뭐를 옮겨갈 수 있지? 그렇죠. 리비도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가 바로 뭐란 소리예요? 연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리비도를 옮겨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연대한 애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안, 구체적 방안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리비도를 옮겨가는 연대 이게 일종의 포괄적인 방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포괄적 방안의 핵심 요소 더 이제 구체적 방안으로 얘기하면 뭘 해야 되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뉴욕시에 가서 그냥 야, 기간 늘려 하고서 난리 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민주시민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봅시다. 이제 예시를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좀 난이도 높고 나니까 말이 길어져 버렸어요. 자, 읽어봅시다. 삶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을 통해 이루어지듯 죽음도 역시 공동체 내에서 상호 의존과
책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 삶이 공동체 내 모든 이와 관련되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도 모든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관련되어 산다는 소리예요. 애도란 무엇이냐? 그 공동체 내에서 상실된 구성원에 대해 살아있는 이의 상호 의존이고 상호 책임으로서 살아있는 이의 리비도가 다른 이에게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해서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걸 앞대가리에 때려 놓는 거야. 그래야지 뒷대가리하고 나중에 뒷대가리가 아니라 뒷달락하고 호응이 돼.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뉴욕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나를 바탕으로 한 거에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일부. 그 세칙 말하는 요약 이런 거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여기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뉴욕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나의 또 일부가 요소에 배치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하려는 짓이 뭐냐면은 보관기간 단축이고 일시적으로 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묻어둔다는 것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지.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임시적인 방안이다. 이게 급증한 주검 때문에 무연고자에 대해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행정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이건 알고 보면 무연고자를 공동체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도의 어떤 경계선을 연고자로 하나하는 행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경계란 말 썼지? 왜 썼을까? 요 경계 말이 제시문가에 있었습니다. 사회의 층이나 경계. 오케이? 뉴욕시의 주치는 충분한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고, 그럼 이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제시문가를 다시 여기다 우겨놓는 거야. 공동체 내 우울이 남겨. 전체 트라우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집단적 우울은 새로운 대상에 이루어져야 하는 리비도의 전이를 방해를 한다는 거고, 나중에 새로운 상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건 뭐 추가를 하든 말든 그건 뭐 내 아이디어니까 공동체가 이제 개판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방안 부분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공동체의 개인은 그가 알든 모르든 다른 공동체 구성에 대해 상호의존, 상호책임. 무연고자의 죽음일지라도 마찬가지야. 개인은 충분한 애도를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개인이 뭐에 연대하여 연대함으로써 상호의존과 상호책임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연대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상,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리비도 전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우울이 좀 치유돼요, 진짜로. 원래 우리 우울증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그냥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떠드는 거거든. 그게 연대야.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방안. 단기적,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영구적인 애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이거예요. 원래 이런 거는 대면 면접에서는 이제 교수한테 그냥 저기 뭐저 법안을 바꾸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말로서 떠들어댈 수 있는 건데 우리 지금 하려는 게 비대면 면접 구조라서 좀 거시기를 합니다. 뭐 이런 그 연대가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인 동시에 뭐 살아있는 자에 대한 치유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키포인트 여기 좀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죽은 자에 대한 애도 이퀄 살아있는 자와의 연대. 오케이? 이걸 깨달으시라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연대를 좋아한다 그랬지?